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민사법 완전정복 교과서를 보시면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저 앞에서 해제, 해지라는 용어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일단 543조에서 그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일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부터 먼저 보시는데 계약의 해제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계약 체결한 때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당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구별 개념들을 보는 이유는 그 개념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계약법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취소라는 말을 안 들어봤을 건데 취소는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즉 법률 행위에 일정한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원인도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법 수업이기 때문에 그 계약법 수업에서 법률행위 파트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수업을 할까 고민 중인데 가능하면은 같이 연결해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그 99% 이상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은 법률행위 따로, 계약 따로, 매매 따로 공부하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민법이 이해가 됩니다. 매매가 계약이고 계약이 법률행위인 거죠. 물론 계약에는 매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행위에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민법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실제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실무에서 딴소리 하는 걸 여러 번 접합니다. 정말 아예 모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게 더 위험합니다. 일단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가 있다면은 또는 사기 강박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것으로서 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권 행사해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거고 취소는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 등에도 취소 원인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해서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법률행위 성립 시까지 소급해서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을 취소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해제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 특유한 것이고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거. 해제 사유 곧 공부를 하겠지만 법정된 법률 규정이 정한 해제 사유도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해제 사유도 있다는 거. 근데 취소는 그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 그다음에 의사표시의 하자, 사기, 강박,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취소의 경우에는 행위자와 그 대리인, 그 승계인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와 관련돼서는 여기서 논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되고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행사에 별도 수권이 있어야 되고 취소와 관련된 이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당인이 되는데 특정 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뭐 기본적으로 포괄승계, 특정승계 이런 것들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행위 방법, 정기행위 또는 이행불능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 이행이 있을 때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또는 보완하라고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고, 정기행위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취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하라고 최고할 필요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다음에 소멸 원인과 행사 기간에 있어서 해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고하고 또는 해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형성권인 해제권의 포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최고는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너 해제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고, 그때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실효한다는 거. 그다음에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그다음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년 채측기간 경과로 소멸된다라는 거. 근데 취소의 경우에 역시 일정한 경우에 지속권자에게 취소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정 추인 형성권인 지속권의 포기.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와 관련돼서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주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제 사유에서 해제하면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거 원상 회복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 위약금 약정이 추가되면 또 위약금의 법리가 또 추가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제의 경우에 이때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일단은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라는 것이 있는데, 해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적 채권관계,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를 향해서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기 때문에 원상회복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 다 형성권으로서 계약에 특유한 것인데, 해제는 일반적으로 일시적 계약과 관련되고 해지는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과 관련됩니다. 물론 계속적 계약이어도 이행되기 전에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성권으로서 10년 채측기간에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고 약정 해제 사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에서 일단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가 별도로 당연히 인정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것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합의 해제는 또 다른 형태의 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에 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일단 합의 해제의 대상 공동상속자산 분할 협의,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고 상속인 전내에서 합의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합의 해제의 행사 방법,
뭐 별도의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일단 그 계약은 구두로 체결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소송상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그 서면화시켜서 증거 자료를 남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합의 해제 효과, 합의 해제된 경우에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 여부, 그다음에 유무인성 여부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판례가 유인설을 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물권법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근데 약간은 언급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뒤에 가면은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민법상 해제,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해제는 형성권 행사인 단독행위에 대한 해제에 관한 것으로서 원상회복과 관련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의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합의 해제의 경우에 제3자 보호 규정과 관련되는 것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제 조건, 뭐 실권 조항 또는 실권 약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제 조건이란 그 해제 조건 성취에 의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조건과 기한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민법 총칙 법률행위 파터, 법률행위 전체에 대해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데,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로 조건이 계약에 적용될 것인데, 그래서 계약과 관련되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문상으로는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고표가 없습니다. 약정으로 소고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성취되면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계약상 권리가 상실된다는 취지의 약관을 실권 약관 또는 실권 조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지금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법 총칙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정지조건부 해제, 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한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정지조건부 해제, 해제권 행사를 정지조건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철회는 법률행위 전반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은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 미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해제권의 발생, 앞에서 법정된 법정 해제 사유와 당사자가 정해둔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약정 해제권의 발생, 당사자 간의 원계약과 동시에 별개 또는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해제권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유보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계약금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법정 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법정 해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약정 해제와 관련된 것은 계약금 파트에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법정 해제, 법률이 규정해 둔 해제권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행불능에 의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 일단 이행불능이 되려고 하면 계약은 성립되었어야 됩니다. 계약은 성립되었어야 되고, 계약은 효력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데 그것이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체계적 위치는 저 앞에서 동시행항변권과 위험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봤습니다. 후발적 불능으로서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그때는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고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행불능이 될 것입니다. 이행불능 판단 시기, 이행불능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후발적 불능이 채무의 이행기 전이라도 급부불능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행기 전의 명확한 이행 거절이 있다면 그것도 이행불능에 준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 불능이라면 그 급부의 목적물이 가분적이라면 가분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 일단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는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적법한 이행 거절이라면은 이행 불능이 안 되겠죠.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최고는 필요 없다. 당연하죠. 이행할 수 없는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해봐야 어차피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쌍무계약이 뭔지는 앞에서 공부했죠. 쌍무계약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즉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 소유권 등기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고, 다음에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처분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즉 매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저당권 등기, 가처분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 또는 가등기 또는 신탁 등기 또는 양도담보권 등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은 매도인은 즉 물건 소유자인 사람은 그 저당권 등기, 가처분 등기 또는 가등기, 가압류 등기, 신탁 등기를 말소시켜서 완벽한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약정으로 저당권이나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신탁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말소시키지 않고 이전해 줄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까지 민법 교과서에서 신탁이 완벽하게 소개는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신탁도 공부하실 때가 됐습니다. 제 교과서에는 뒤에 신탁과 관련된 것도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특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 등기부에 신탁이 등기되어 있으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그 신탁 원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도 확인하고 그것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탁을 알아야 설명을 하지. 제 교과서에 있는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민법의 일부를 공부하고 합격해놓고 이게 민법의 전부 다이냐, 민법의 도사이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소송하는 거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과 관련돼서 소송이 자주 있고 그다음에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 특히 신탁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지 않아서 중개사고로 연결되어서 중개사고로 연결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거 사고 치고 등록 취소 또는 자격 취소 당하는 거 그거는 별개고 자격 취소 당하면 되지 그러고 3년인가 5년 지나가지고 또 시험 치러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되겠죠. 근데 손해배상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어떡하실 건데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어떡하실 건데
민법에 실수를 하면은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뭐 책임을 지는 일을 했어도 안 되겠지만 깨놓고 형사적인 거 아이고 몸으로 때우면 돼. 민사적 사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감당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고 뭐 또 그러면 파산 당하면 되지 뭐 아유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대로 알고 하시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뭐 말 나온 김에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뭐 그 협회에서 주는 계약서 읽어보고 그 사인하게 하고 뭐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특약 사항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특약 사항을 자기에게 책임이 없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넣으려고 하면은 민법을 알아야 적어 넣죠. 그거. 지금 흥분하는 이유가 며칠 전에 상담을 오셨는데 뭐 이건 나중에 또 뭐 앞에는 이제 뭐 큰 금액과 관련되는 게 있은 거는 실제 그 계약금과 관련돼서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임대를 하는데 1억 5천 정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를 80만 원인가를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개사가 일단은 뭐 계약금을 1,50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계약금 일부 100만 원을 임대인 통장에 넣었다는 거죠. 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 했습니다. 약정된 금액이 전액 지급되어야 계약금 계약이 존재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는 계약금 계약이 없는 겁니다. 요물 계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례도 그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입금시켰을 때는 계약금 계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법인이고 근데 법인이 직접 와서 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는 법인으로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쪽에서 문의가 왔는데 그건 상담이 왔는데 그렇다면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인감도장 날인해 주고 그리고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첨부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그 사람 뭐 도장도 찍고 뭐 좀 그 하면은 그 사람이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게 해라. 물론 인감증명서 첨부되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임대인이 요구하라고 했더니 중개사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뭔 인감도장을 찍냐고 그냥 뭐 법인의 대리인이 도장 찍으면 되지. 법인의 대리인이 도장 찍어 놨을 때 나중에 법인 쪽에서 나는 그런 게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실 건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중개사 당신이 책임져야 돼. 겁도 없이. 법인 인감도장이 찍히면은 인감증명서 등의 첨부가 없다 하더라도 강력한 추정력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거고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하라는 거고 이것들이 만약에 첨부가 안 돼가지고 임대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은 중개사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 가압류 등기 등이 있을 때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라는 거. 따라서 계약금 주었고 중도금을 일부 지급된 상태에서 이러한 다른 합의가 없을 때 근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 말소시켜줘야 말소시켜서 완벽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것을 해야 그와 동시에 대금 지급하겠다.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매입 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말소시켜달라. 그 말은 이행지체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 안 해주면은 뭐 해지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 있던 사건인데 지금도 그 항소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매도인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지분 쪼개기 매매 그런 것들도 뭐 같이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기에 B라는 사람이 매수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미 그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있었고 또 가압류 등기도 있었고 저당권 등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 없으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말소시켜서 이전해줘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해주고 돈이 안 내놔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말소 안 시키면 못 주겠다 라고 했는데 말소를 안 해주니까 매수인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택적 청구로 가겠죠. 말소하고 이전하든지 아니면은 매매계약 해제를 한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매도인은 그걸 말소시킬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말소시킬 능력이 안 되었는데 어쨌든 매도인이 그런 일을 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앞에 유사한 사건에서 당연히 그 동일 매도인이 했던 앞에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 패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에서는 온갖 답변서를 넣고 뭐 해가지고 자기는 이전해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건을 딜레이 시키고 뭐 그래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목적 부동산이 다른 사람 경매 실행에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매수인은 내가 상담해가지고 일단 소송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를 해놓자 라고 해가지고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 진행 중에 경매가 되어서 누군가 경락대금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가압류 이런 것들이 다 말소되었겠죠. 그때 뭐 가처분 등기가 앞에 있는 거라면 말소 안 될 건데 저당권 뒤에 있는 거라 가지고 말소되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와 관련된 피담보 채권에게 해당하는 금액 그걸 공탁을 해놨습니다. 이제 승소만 하면은 압류 추심해서 출급해 오면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매도인 쪽에서 계속 답변서 제출하고 준비서면 제출하고 오만 헛소리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기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소송이 그렇게 가면은 1년 이상 갑니다. 사람은 내가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보호해줘야지. 그거는 당신 마음이고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지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가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완벽하게 이걸 말소시켜서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때는 이행불능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담보 목적 소유권이 등기 양도담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이행불능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살펴본 것이고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 이행지체라는 것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기책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544조 법조문에서는 기칙 사유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법 질서에 반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적법하게 동시행항변권 등의 행사에 의해서 거절하고 있다면 그건 적법한 거절이니까 이행 지체가 아니겠죠. 이행 제공의 시기 일단 내 거는 동시행 항변 관계가 있다면 내 거는 이행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서 이행하라고 체불을 해야 되겠죠.
이행 제공의 정도.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등기 절차의 이행에는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므로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면 족하다라는 거. 다음에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이행 제공을 한 경우에 중복하여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동시행항변권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려면 동시행항변권을 계속 소멸시키려고 하면은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상대방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겠지만 해제권 행사의 경우에는 한번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해제권 행사하면 된다는 거. 일부의 경우에는 가분적이라면 가분적으로 행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해야 된다라는 거. 과다최고의 경우 차이가 비교적 적고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본래 급부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그 과다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과소최고, 적게 최고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면 최고에서 표시된 범위에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거. 그러나 과소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은 원래 전부에 대한 최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간이 상당해야 되는데 상당하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상당한 기간은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민법 총칙 저 앞에서 계약법 저 앞에서 이야기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명백하게 이행 거절을 한 경우, 그다음에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최고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을 해버리면 수령하면 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정기행위인 경우 됐고, 이행 거절을 다시 한번 써놓은 겁니다. 놓은 건데 시간상 또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또 잘려버릴 것이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